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돈 봉투를 직접 살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새롭게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는 주말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그림자 지우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돈봉투 의혹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제 새로운 녹취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녹취가 이제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그 상임감사하고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3만 건에 해당하는 녹취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철회했더라. 이런 식의 녹취는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금품 전달에 송영길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 그 잘 아시다시피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 준 것으로 인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께서 잘했어. 이런 녹취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가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당도 2009년도에 당시 박희태 전 대표 시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 당이 폭망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15년이 지난 사건 후에 이러한 그 구태 무섭지도 않은지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당이 찻대기하고 또 2009년도에 전당대회 때 돈 뿌려서 어떻게 망했는지 그것을 그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피바람이 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많이 처리했더라에서 사실은 목적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해석하시기로는 금품일 거라고 예상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아마 대변인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녹음 파일 상으로 가지고만을 100%를 다 이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서 결과를 밝히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되게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날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지 그 태도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1년 전에 했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그 핸드폰 포렌식의 내용을 왜 1년 지난 지금 시점에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낮아진 이 시점에 터뜨린 거는 기획수사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 일부의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녹음 파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그 검찰의 그 수사, 공정한 수사를 빨리 촉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당해서 하는 것이 지금 맞는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한 음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름이 명시된 녹취 파일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이제 관련자들이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9명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들을 할 것이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랑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이제 뒤따를 것인데 그럴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좀 먼저 잘 수사에 협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파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그 파리 경영대학원 학교로 가는 길 중에 지하철 타고 가다 하겠다. 이거 참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아니 귀국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국민 사과는 강권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진 않아요. 귀국하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수사가 아닌 것이요. 이정근 저 사무총장과 그 노웅래 그 불법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3만 건의 녹음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에 보니까 전당대회에 돈을 뿌렸던 근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덮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획수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 이 녹음이 보니까 2016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녹음 3만 건이에요.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피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2016년도 4월에 20대 총선이 있었고요. 예. 8월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8월에 전당대회 있었고요. 2020년 4월에 지방선거, 8월에 또 전당대회가 있었고요. 2021년 5월에 전당대회. 지금 이 부분이죠. 당시 그 상대 후보인 그 홍영표 의원하고 불과 0.5%로 아주 어렵게 이겼죠.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과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5개월 후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낙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이것은 대선 후보 경선하고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거론되는 그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20명에서 60명까지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덮기 위해서도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당 쪽에 좋다. 왜냐하면 60명가량의 국회의원과 그 당원들의 이름, 그 당협위원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상황이 이미 굉장히 위중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조속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그게 조속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녹취 전체 그 3만 개의 녹취 파일이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 둘씩 매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전에 우리가 늘 지적했던 검찰권 남용,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이 녹취 파일은 사실 검찰 아니면 누군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단하고 조속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조속하게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랑 엮으려고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마치 부정한 것에 연루되어 있는 악마화시키는 프레임을 자꾸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주장은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의 분위기를 제가 좀 아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에 3번째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2020년 총선 때도 전국에 있는 험지들 다니면서 많이 도움도 주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이 나왔었는데 거의 333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그만큼 이제 초박빙이었던 거 맞는데,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1등으로 한참 치고 나갔었어요. 치고 나갔는데 거의 끝날 마지막쯤 돼서 홍영표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결집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59%로 신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그 9,400만 원을 그 이정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서 그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그 오히려 저 홍영표 전 그 당시 후보가 막판에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간극을 정말 많이 좁혔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우원식 후보의 표를 많이 홍영표 후보 쪽에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 당시에 대체적인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되는 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낙연 후보가 손해를 봤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프레임이고 공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경태 지금 최고위원께서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이 지지 후보를 바꾸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 당협위원장들한테 50만 원 뿌렸다 이런 것은 한 달 점심값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300만 원, 50만 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지금 어디서 돈을 마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철회했다. 이것은 이거 외에 추가에 어떤 다른 검은 자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지금 일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홍쪽에서 의원들에게 홍쪽에서는 당시 그 홍영표 그 경쟁 상대입니다. 돈을 뿌리니까 우리도 급하다. 뭐 이런 식의 녹취도 지금 있다는 그 보도가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당내 경선이 이렇게 치열했었던 것은 이낙연,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어서 불과 5개월 후에 그 대선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리전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이재명 대표께서 바로 들어오라고 강권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들어오라고 촉구했잖아요. 아니 전화만 했지 직접 강하게 얘기 못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개인적인 주장을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 당시에 전대당대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랑 연관시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녹취 파일에 의하면 뭐 한 9,400여만 원 정도가 그 이제 당내 국회의원들하고 상황실장들하고 지역 본부장들에게 이렇게 전달됐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이 30%고 뭐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대의원이 한 15,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80만에서 100만 정도 됐습니다. 그 9,400만 원을 가지고 그 매표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조하는 그것까지는 동의가 안 되고 다만 이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의원이라든지 상황실장이라든지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적으로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에 그 등락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등락과 상관없이 돈을 뿌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돈을 이렇게 뿌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건 돈을 잘못된 뿌려도 것이죠. 질 수 있으니까 등락과 연결 지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5개월 후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1차에서 과반을 못하면 2차 결선 투표하게 돼 있어요. 저희 당도 그렇죠. 당시 중간에 그 김두관, 정세균 네 분이 싸웠는데요. 이재명, 이낙연, 김두관, 정세균 네 분이 싸웠으면 그 표를 다 인정을 했으면 그랬으면 결선 투표 갔어야 되죠. 결선 투표 갔으면 오늘날 민주당의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두관 후보와 그 당시의 정세균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고 1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었다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이번 당시 경선에서 뽑힌 송영길 대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당내에서 경선 때 돈을 뿌렸다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자, 2013년 8월 13일에 정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뗄 수도 있는 위중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당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당에서 결정을 해서 식대나 교통 편의를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의해서 제공한 것은 다 제외한다. 개인 캠프에서 뿌린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정당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에서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뭐 버스들 동원할 때 중앙당에서 의견이 네. 있으면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캠프에서 줄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그게 말씀입니다. 네네. 사실이면 그 불법인 건 맞고요. 2013년도에 정당법 개정된 것도 네. 뭐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저기 당시에 한나라당 국민의 전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그 돈봉투 살포 의혹이 네. 폭로되면서 그때 2012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저 대표가 되었던 박기태 당시에는 2008년도 전대였는데 12년도에 폭로가 돼서 국회의장들도 사퇴하고 네.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정당법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는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의혹이 다 사실이고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은 당연히 엄단해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재벌방 대책도 분명히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것까지 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그 룰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 판단한 건 아니고요. 선관위가 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대표가 그냥 선관위의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녹취 파일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시작점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녹음 당시에 그렇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 부총장이 그 사이에 뭐 어떤 역할들을 당내에서 해왔는지요? 그전에는 당직을 맡은 적이 없어요. 당직을 맡은 적이 없고 송영길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사무부총장을 맡은 거죠. 예. 그전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총선하고 구청장 선거에서 한 4번 정도를 출마했다가 다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이지만 서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은 대단히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의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그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하는 정치하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당내에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공직자들과 대단히 그 친분이 있는 것들을 과시해가지고 뇌물수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일탈 행위들을 힘든 원외 정치를 하면서 일탈 행위들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뭐 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일탈이라는 부분, 개인적 일탈이라는 부분을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이 전 근데 이제 대표가 개인적 예. 일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이분이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께서 1심에서 4년 6개월, 검찰 구형 3년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범죄가 위중하다는 뜻이고요. 사실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송영길 당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이번 그 돈 살포의 키맨인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근 씨 같은 경우 일약 사무부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무부총장이 되냐. 그분들이 돈 살포의 키맨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당의 인사권, 예산권, 공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사실 당대표의 그 핵심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자리를 이분들이 꿰찬 거예요. 그것은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대가가 확실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정당법이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 당에서 부끄럽게도 2008년도에 박기태 씨가 이 짓 하다가 다 물러나고 정계 은퇴하고 정당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입니다. 이제 70년 만에 망하게 생겼어요. 자, 지시, 권유, 요구,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당시 바뀐 정당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미만의 벌금, 상당히 위중하죠. 만약에 그 송영길 대표의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수뿐이 없는데 그렇다면 반대편인 이낙연 후보 측은 괜찮은가?
이낙연 후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들의 측근인 기동민 의원께서 옵티머스 펀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옵티머스라든가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는 올해 1월부터 수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에서 얼만큼 돈이 돌아다녔고 얼만큼 그 부패했는지를 잔적으로 보여주는 그 처음에 단추가 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도 우리 김행희 의원님이 오늘 무섭게 해초를 드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너무 비판 일색으로만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차떼기 정당의 원조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뭐 SK, LG 등 대기업들한테 트럭으로 250억 현금 받아갖고 차떼기 정당에서 천막당사 치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과 잘못된 것들이 뭐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한 것도 이런 것들이 정당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와서 의혹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70년 민주당이 망할 거다고 하셨는데 잘 대처해서 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근데 그 이 이재명 말씀 씨가 드립니다. 그렇게 잠시만요. 무관할 것 같지 예, 예.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 대응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대응을 함에 있어 주말 사이에 조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송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단 송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 일단 귀국은 하지 않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송 전 대표가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자회견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인의 그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는 사실 대변인 명의로 해서 네.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정말 그 장시간의 난상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도부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당에서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왔으면 또 셀프 면제를 줬다. 이런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사자인 송 전 그 대표를 조기 귀국시키는 요청을 좀 하자. 그 요청의 이렇게 저기- 정도에 대해서 예. 이 대표가 좀 더 강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당대표가 공식적인 최고위원회에서 조기 귀국을 요청한 거에 어떻게 뭐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지 뭐 더 하는 건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2일 날 지금 현재로서는 22일 날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당에서도 이제 그 기자회견의 그 내용이나 수위를 보고 당에서도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강도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재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라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강성 뭐 일부에서는 강성 개딸이다 뭐 이럴 정도로 강성인 분인데 이분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귀국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토요일 날 거기 기자들 지금 다 뻗치게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것을 이정근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 끊기를 하는데 꼬리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민주당발 국가 대참사라고 보는 이유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허망하다고 했는데 이제 5년간 내 악취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정근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강공을 계속 하시는데 동일한 잣대로
김건희 특검법하고 50억 대장동 특검도 빨리 협조해서 저희 지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둘 다 협조했으면 다 좋겠어요. 수사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 꼭 하나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빌라왕의 배우가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사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의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고 저희 당의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밝혀진다면 정말 근거 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밝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발로 시작된 사법 리스크와 이번 전당대회에서 돈 살포 그리고 빌라왕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드러나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펀드까지요. 전세 사기를 말씀하셔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열고 비대위까지 만들어서 절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늦장 대응한 거에 대한 정부의 비판을 먼저 좀 들으셔야 되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어요. 그 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뒤에 있다라고 공식적인 그 최고위에서 말씀하셨죠. 그 실명 밝히라고 민주당에서 그 공식적으로 논평 냈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을 밝혀야 돼요. 그렇게 네, 얘기하시고 밝힐 그냥 것으로 의혹만 저는 얘기하면 안 보여집니다. 되고 의혹으로 절대로 안 그런 됩니다. 실명을 내용은, 밝히시라고. 예,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예.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후에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향후 상황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입니다만 공여 관련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면 지금 관련돼서 현역 의원들은 뭐 앞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드러난다면 당선 무효가 되겠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 아니, 형량이 이제 정당법이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받으면 이제 네네. 무효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당법 개정되면서 이것이 드러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 정당법을 아주 세게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15년 전에 이미 다 근절된 정당의 부패입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우려가 많을 텐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싸고 어떤 비명계 움직임이라던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제 출국을 했는데 곧 있으면 또 정식으로 귀국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제 심포지엄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그 당시에는 뭐 장인 사항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는 뭐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귀국하신 거고 그 귀국하신 과정에서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뭐 의원들이랑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발언을 일치 안 하시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 포럼은 그 전부터 예정돼 있던 거고요. 이제 6월 이후에 귀국 이후에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예. 국정 지지도라든지 여야의 관계라든지 또 내부의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정치인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조직을 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이 그 내용을 규정할 것이지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정치 일선에 복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의 생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후의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글쎄 잘 모르겠어요. 기동민 의원께서 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낙연 대표께서 정말 무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면 아마 정치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김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이 이제 제3지대론 지금
띄우고 있는 것들도 그러한 정치적 대변화, 정계 개편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추천을 받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보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중 당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좀 사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사실은 우리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정광훈 목사는 그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정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본인이 만든 정당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라든지 각종 당무에 이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상당히 그 뭐 당내에서조차도 대단히 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그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목사를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판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해촉했잖아요. 상임고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응을 잘못하니까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가서 뭐 우파 천하 통일했다라고 하고 또 김기현 전 대표도 2019년도에 강화문 집회 가서 뭐 이사야 같은 전지자라고 이렇게 칭송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태를 계속 키워왔죠. 그런데 이제 17일 날이죠. 그저께 정광훈 목사가 그 국민의힘과 절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니 절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1,000만 당원을 가입시켜서 당을 장악하겠다라고 그 당 장악 기자회견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등 떠밀려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890명인가요? 900명도 채 한다는 당원들에 900여 명, 네. 대해서 추천이 아마 정광훈으로 되어 있는 당원들인가 봐요. 그 당원들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서 뭐 이렇게 이중 그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그 약한 수위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려면 하태경 의원의 지적대로 전 당원들에게 다 보내야죠. 그런 문자를 다 보내고 뭐 900명 정도에게 보내갖고는 그리고 사실 추천인을 안 쓰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엄격하게 절연하고 특단의 대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특단의 대책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시면서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셨는지요? 이것이 참 이중 당적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정당법에 의하면 이중 당적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책임 당원과 민주당의 책임 당원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이미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정당 명부를 뭐 특정하게 서로 그 공개해서 걸릴 건 걸르자 이러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원 명부가 잘 걸려지지 않는데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광훈 목사 당연히 절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을 뭐 그 개신교 뭐 합동 무슨 그런 한총련인가에서는 뭐 제명됐다는 말도 들리기도 해요. 사실 확인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또 성공의 신부가 얼마 전에 뭐 윤 대통령이 타신 전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져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정치권의 종교계의 개입이 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정의구현 사제단과 성공의 신부를 띄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쓰고 있어요. 우리 당도 절대로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 물론 잘못했고요. 민주당도 제발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저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탄핵 집회 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또 심지어 그쪽 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그 집회를 할 적에 그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는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서로가 이제는 좀 절연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의 전대라든지 당무라든지 이런 데 개입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그것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구구화되는 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의구현 사제단 얘기를 하시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 걱정되는 것들을
시국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민주당과 엮는 것은 그건 너무 저희도 말이 안 되는 정광훈 거죠. 목사님이 주장이. 저희 당직자도 아니고요. 저희랑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그럼 그냥 관계가 두세요. 없어요. 그냥 네. 두세요. 그래서 일단 절연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직자인 일단 당원들한테 당에서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중당적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당원 당규상 당의 의지로 좀 당원을 탈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가요? 그 조항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 당의 책임 당원, 그러니까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430만 명이에요. 430만 명 중에 아주 일부 모래알같이럼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부가 단호한 의지를 밝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우선 본인들이 탈당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강제 제명 조치를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이 신규 당원 입당할 때 좀 더 철저한 당원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외 인사이고 당원이 아니고 뭐 이런 한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했던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명백한 당 지도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당에서 그럼요. 그 엄단하는 모습들을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했을 때 정광훈 목사가 그 황교안 전 대표도 과거에 공관위원장 선임에 자기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던 것까지 폭로를 했잖아요. 그만큼 노골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천권까지 자기가 행사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어떤 조치들이 그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과연 그걸 들을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어느 정도 수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검토를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도 당 윤리심 그 당의 그 법률위원회 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검토를 좀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임명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회부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이제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고위의 설화 관련해서 한참 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다가 네. 스스로 이제 윤리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하나의 발언이 지금 나와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 좀 어떻게 저희 바라보시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평생을 북에서 그 교육을 역사 교육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랑 받은 역사 교육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은 태용 의원은요. 본인이 셀프 심사 받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빨리 당 윤리 열어서 징계 조치하시고 그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야가 같이 해서 이분 반드시 조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했어요. 그 어제는 뭐 김구 선생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이용당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4.3이 무슨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 문제도 큰 문제지만 또 이렇게 계속 되풀이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일본의 외교청사에서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일 회담의 성과로 일본이 화답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래도 야당의 당대표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JMS라고 저급한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분은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도 지금 미달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 당에서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도 엄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예. 이제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 이제 4.19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를 더 계속 발전시켜야지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5.18 발언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도 윤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헌법 전문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그 검토를 하고 또 상한 조치가 네.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제3지대가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나면서 이제 나오게 된 네,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께서 가히 여기 이제 그 포럼에 갔죠. 그렇죠. 포럼에 토론회, 가셨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 제3지대로서의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번 네. 만남을 기점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이 의지를 밝히긴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께서도 지금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계에서 또 열심히 그 지역을 뺏으려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은 지금 그 비명계와 그 반명계 그러니까 비명계와 그 친명계가 지금 지역에서 엄청나게 지역구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재명계에서 지금 그 지역을 뺏으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 싹쓸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최고 득표율도 기록했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앞날은 굉장히 어둡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제3지대론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은 민주당을 타겟으로 한 것이 네, 우리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우리 김혜기 의원님은 기승전 항상 민주당으로 기여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신당 창당은 총선 앞두면 항상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태섭 네. 전 의원은 과거에 2016년도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 지금 의원하고 같이 국민의당 창당해서 호남에서 38석 얻은 적이 있죠. 그 다당제를 추구하면서 양당제 네, 폐해를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당제가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하면서 하는 건데 그 결국은 국민의당이 소멸됐죠. 그래가 민주당으로 다시 흡수되거나 또 국민의힘으로 일부는 가고 이렇게 이제 없어졌는데 네. 신당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들잖아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는 문제여서 쉽지는 않은데 신당 창당의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30석 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면 신당 창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네. 수도권에서 30석을 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만 해도 이미 새로운 인물이라고 국민들이 보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당은 창당할 수는 있어도 뭐 수도권 30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네, 예측해 글쎄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4석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그 송영길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여기까지 듣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간단히. 저는 네. 국민의힘에서 그 의석을 뺏어갈 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신당한테 갈 것이라는 취지로 아니죠. 얘기하니까 야당이 갈라지면 저희 당이 유리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행정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영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